네, 어떻게 글씨 잘 들으셨나요? 네. 네. 솔직히 분과가 나눠져 있어. 분과가 나눠져 있어서 듣고 싶은 걸 다 못 들어서 너무 아쉽고, 이 오늘 종합 토론도 좀 이렇게 좀 읽은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훨씬 더 열띠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오늘은 여기 다 발제하신 분들이 나오셨으니까 아까 플로우 질의가 진행되지 못했으니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지금 뭐 어떤 분이라도 손 먼저 드시고 질문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조금 먼저 질문을 하는 동안 네, 윤석재 선생님. 저 정명문 선생님에게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게 국방부에서 만든 뮤지컬이라고 하는 게 사실 목적성이라고 하는 게 일제강점기 때하고 뭐 별반 다르지는 않다라고 보거든요. 유신정부 때하고도 그렇고. 근데 이게 아이돌 스타들을 그러니까 군대에 간 아이돌 스타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공연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거는 왜 국방부가 자꾸 뭐 이런 이상한 홍보를 하는가 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왜 그럴까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군대 인적 자원이 뭐 줄어들고 있는 거는 인구가 줄어들어가지고 그런 거 뿐인 건데 그 부분이니까 굉장히 목적의식을 가지고 뮤지컬을 지금 하고 있는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아까 잠깐 신문학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뮤지컬을 전공하시는 전문가 입장에서 그 지점들이 혹시 좀 보완 설명을 들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오늘 발표하셨던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좀 부정적 의미에서의 국가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국방부 소속은 아니고요. 신흥관학교 때문에 국방부 군 뮤지컬에 대해서 조사를 한 멘토를 했었으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잠깐 얘기하자면 이게 일반 민간인을 위한 게 아니라 군인들을 위한 뮤지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재들은 전부 다 국방 육군에서의 그 소재들을 가져온 역사고, 예를 들면 흥남부대 철수 사건이라든지 막 그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군대의 젊은 친구들 중에서 연예인들이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홍보도 되게 좋고 그래서 사기 얘기하기 좋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 뮤지컬들 중에서 제가 신흥관학을 뽑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뮤지컬들을 그냥 약간 반짝하고 말았다면 신흥관학교는 당대 메시지랑 되게 많이 연결되면서 우리의 확장이 기본이 저쪽 만주까지 올라가면서 그때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다 흡수해야 된다? 발굴했던 거를 집어넣어서 그게 이제 국방부가 변화된 지점이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그걸 이제 포인트를 잡아서 좋은 작품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이기도 하고요. 당대 이제 그 다음에 했던 거는 민간 제작사랑 같이 협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만드는 데 한계가 있는 거죠. 소재는 그걸 하되 이거를 민간 제작사한테 붙인 거예요. 계약을 하게 만들어서 상업 제작사가 그걸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만드는 방식까지 해서 실제로 민간에서도 공연을 해서 엄청 성공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군인들은 실제로는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무리 연예인이어도 1년 내내 공연을 했는데 돈 한 푼도 안 받는 거예요. 홍보 효과는 엄청나게 국민은 그걸로 돈을 벌 수 있었던 거예요. 민간인을 통해서 그렇게 했었을 때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국방부에서 하려고 했던 건 우리의 이런 우리의 역사들에 대해서 호국과 보훈에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이런 역사가 있었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누구 위대한 인물을 주는 게 아니라 그걸 했던 사람들의 다 우리 소소한 군인들이다. 우리 모두다라는 게 메시지가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군인들이 봤을 때 와 이렇게 하게 만드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민중에 대한 포인트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나면 같이 이렇게 막 가슴이 끌어올려서 나도 이제
군 복무를 열심히 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그 목적의식이 그렇게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만들었던 지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거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네. 그런데 그 이후로 신흥무관학교 이후로 또 뭐가 있었냐면 6.25 때 그 저희 그 발굴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발굴하는 거를 큰 사업을 구성해서 벌었던 게 있었어요. 그거를 가지고 소재로 해서 뮤지컬을 만들게 있었어요. 그 작품도 되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 작품들이 코로나 때 되는 바람에 민간에는 공개가 거의 잘 못되고 온라인으로 하고 끝난 너무 작품이 좋았었는데 이런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만든 작품들은 아무도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새로운 걸 만들고 있긴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제가 궁금했던 부분 뭐냐면은 뮤지컬 자체가 아니라 뮤지컬을 하나의 도구로 지금 삼아서 그 아주 뭐라 그럴까 굉장히 세련되게 전문 교육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인데 연구자 입장에서 그런 어떤 이게 그냥 일반화시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부분하고 그리고 그것이 정권, 정치,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이게 확연히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뭐 변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 크게 보면은 정치권, 정권의 어떤 이데올로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인데 이걸 또 굉장히 이렇게 대중적으로 상업적으로 가는 부분에서 충돌하는 문제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막 드렸던 말씀입니다. 주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100% 다 인정하고요. 그런데 그 작품들을 보면서 내가 저기 정권에서 정치적 노름에 관람객 입장에서는 나도 거기 휩쓸리고 있는데 비판만 보는 게 아니라 같이 웅장해지면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독립운동하고 있는 홍범도 장군이 날아다니고 있는데 너무 멋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연출하고 있는 장면들이 뭐가 나오냐면 어디에서도 그 뮤지컬 저희가 대극장 무대에서 볼 수 없는 장면이 나오는데 태권도랑 그 총격 훈련하는 사람들이 진짜 무슨 K-팝의 아이돌 칼로스보다 훨씬 더 잘 촥촥촥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뮤지컬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런 연출들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작품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게 아니구나. 쟤네들 무대에서 잘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지점들은 그러니까 양날의 검인 것 같은데 선생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 정권의 흐름에 따라서 이 작품이 다음에 공연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홍범도 장군이랑 그 김다시 장군이랑 뭐 이런 몇 분 있는데 그 왜 왔다 갔다 했던 그분들을 지금 파서 뭐 거기다 빼느냐 안 빼느냐 이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이후에. 그래서 이런 공연이 지금 못 되고 있는 션택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해석과 정권에 해당하는 부분들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작품들이 이런 규모로 할 수 있는 지점들은 가능하면 좀 더 많이 봤으면 좋겠다에 대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극장에서 대극장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파트여서 그러니까 그 의식과 이념을 주입한다라는 개념 말고요. 제가 굉장히 죄송한데 하나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뭐냐면은 군대를 경험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엄청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왜 그 생각이 드느냐면은 총검술의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한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판타지 같은 걸로 그려질 때 이게 좀 층위가 좀 달라질 수 있는 여지도 좀 고려를 하면서 작품 분석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얘기였어요. 네, 제가 지금 너무 멋있게만 말해서 되게 그분들이요. 근데 누구냐 홍범도 장군 밑에 있는 그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호랑이 부대라고 하죠. 그래서 그 민간인들이 독립운동했었던 그 모습을 어디서도 그렇게 멋있게 그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민족운동에 아무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그분들이 총칼을 들고서 했었던 그 모습이 너무 멋있게 제일 첫 장면에 쫙 그려져요. 그래서 그걸로 전 멋있었다에 해당하는 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솔직히 이런 문제는 좀 정치적인 거기서는 논쟁적이어도 여기는 학술적인 그런 영역이니까 어쨌든 논자의 주장이 설득력 있으면은 네,
받아들여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좀 뭐 이렇게 논쟁적이 될 수는 있겠죠. 네. 네. 이게 아니 심각한 질문은 아니고 일반에게 공개가 안 되고 본인들 사이에서만 공개가 된 건가요? 국방부 제작 뮤지컬은?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소모를 하고 네. 또 그 다음에 다시 다른 거를 또 제작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였는데 제가 지금 얘기했던 몇몇 작품들은 민간하고 같이 제작하면서 민간에 공개된 것들이 몇 몇개 안 돼. 있었어요? 네. 그럼 어떤 작품이 있었어요? 신문고등학교 말고 신문고등학교하고 이름이 지금 프라미스하고 그거 말고 뭐더라? 또 있었는데 신문고등학교 바로 다음 나온 작품이 있었는데 그 한 세 가지 정도가 세네 가지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일반 관객들이 공개가 돼서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네. 반응들이 어땠나요? 좋았어요? 네. 일단 연예인이 들어오니까 기본적으로 그때 군대가 연예인이 뭐 그러면 메인 이게 이제 말하자면 매표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본인은 제작한 거를 이렇게 매표를 해야 그래서 그럴 때는 민간 제작사에서 그거를 돈을 버는 거가 되는 거예요. 네. 육군에선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기 해가지고 우리 그 뒤풀이 장소도 있으니까 너무 네네네. 집중되지 않게. 네. 특정 얘기 한마디 할게요. 신흥무관학교 경우는 그 임시정부 100주년과 3.1운동 100주년 기념하던 문재인 정부에서 그 대한민국의 건국을 임시정부의 출발로 보고 싶었던 그 역사적 해석이 아주 강한 드라이브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3.1운동을 같이 기념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무력 육사의 기원을 신흥무관학교로 지정하고 싶었던 그런 의도가 있었고요. 물론 북한은 3.1운동을 인정 안 합니다. 김일성이 한 독립운동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게 무산되었지만 그 뮤지컬 배경에는 훨씬 더 큰 국가적 그 의도가, 정권적 의도가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해서 그 한마디만 더 뮤지컬이지만 굉장히 그 다른 작품성 있는 뮤지컬들을 만든 창작진이 참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완성도에 있어서 이제 일반 뮤지컬 관객들이 그래도 호응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이희준 작가님과 박정아 작가님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만들었기 때문이죠. 네. 아니 다 다르지. 이렇게 질문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안 하고 싶은데 이거 너무 궁금해서 제가 예전부터 이제 궁금했던 게 뭐 OTT 드라마라든지 혹은 이제 뭐 드라마들 같은 경우에 그런 뭐 좀비물이라든지 그런 크리처물 오늘 발표해 주셨던 뭐 그런 장르들이 되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최지훈 선생님께서 되게 꼼꼼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높은 제작비라든지, 그러니까 제작비 이런 것들은 자유롭기 때문에, 혹은 뭐 언어 문화적인 그런 차이를 좀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뭐 기존의 그런 방송들과의 그런 차별화된 그런 콘텐츠로서 이렇게 선택이 됐다라고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한편으로 또 드는 생각이, 이런 크리처물이 유행을 한 게 어떻게 보면 사회 문화적인 그런 상황과 어떻게 좀 접속될 수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제거의 대상이라고 한다, 혹은 뭐 악인의 그런 대상이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아주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강도가 될 수가 있는 거고, 혹은 뭐 이렇게 뭐 냉전 시대에 있어서는 뭐 간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막 수사물들이 막 유행을 했을 때는 또 그런 부패한 그런 공권력들이 또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데, 이게 저의 그런 자의적인 그런 해석인데, 어떻게 보면은 설명되거나 혹은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불조리들이 특히 재난 이후에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이렇게 전개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눈에 보일 수 없는, 현실에서 다가올 수 없는 그런
공포들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와 혹시 맞물려서 이런 크립처물이 유행을 하는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들어서 뭐 이건 뭐 최지훈 선생님께서도 뭐 답변을 해주셔도 되고 또 윤석진 선생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셔도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최지훈 선생님. 이거는 아무래도 윤석진 선생님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지 않은가 감히 주제넘게 예 그래서 이거는 네, 윤석진 선생님께 마이크를 네. 짧게 네, 아까 제가 사회 보면서 잠깐 얘기했던 거 짧게 한 말씀 드리면은 글로벌 OTT를 통해서 K-드라마 혹은 K-콘텐츠라고 하는 것들이 특정 장르 편향성을 갖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인 거고, 그것이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를 가지면서 미국식의 어떤 다양한 장르 드라마들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이게 또 다른 의미에서, 그러니까 핵심은 그겁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걸 예를 들었을 때 왜 오징어 게임이 그렇게 흥행에 성공을 했는데 뭐 넷플릭스가 그걸 다 가져가는 걸 우리는 왜 못 따지냐라고 하는 국회 토론회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IP가 미국 그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이런 방구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표면적으로는 K-드라마 막 이런 것들이 막 활성화되는 것 같지만은 실은 그 이면을 들여다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문화적 드라마 자체가 이제 속폭이 되어갈 수 있는 하청업체로 전락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그런데 이것조차도 지금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일본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상황이고, 다른 아시아권으로 제작이 넘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연구자 입장에서는 그 특정 장르가 유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진 어떤 그런 유행일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대답은 되신가요? 예. 네, 질문. 그렇다면은 제가 질문하는 동안 다른 선생님들도 조금 생각해 주세요. 일단 변영민 선생님한테 먼저 아까 발제하실 적에 노고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금방 떠오르는 게 유치진의 소나 토막 막 이거는 너무 좀 뭔가, 물론 이제 결말은 달라요. 우리는 되게 비극적인데 거기 축제로 끝난다는 점에 그렇지만은 그러한 마름이나 그러니까 농민이 뭐 지주와 뭐 여기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기근에 의해서 그렇게 고통받는 그런 이야기는 너무 비슷한 가족서사거든요. 그래갖고 솔직히 좀 그 인도의 어쨌든 뭐 식민지의 역사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좀 사회적 경험이 비슷한 나라이기 때문에 유사한 작품이 찾아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어떤 생각? 다른 아니 좀 연구해 보실, 네 이렇게 연결해서 비교 연구 좀 해보실. 예, 사실은 제가 발표문은 좀 약간 허술한 면이 없지 않은데 한국적이라고. 예. 그래서 한국과 연계되는 지점을 좀 더 찾아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제가 한 작품을 출발해서 두 작품이 된 상태에서 한국 작품까지 들어가게 되면 너무 아니 이런 기회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국의 작품 여러 편 있듯이 내년에도 노고노가 감독하고 유사한 작품들이 더 있는 건 아닌지라는 질문이시죠. 네, 아니 그래서 여기서 아까 그 한국과 갖는 접점에 대한 연구인데 그 접점이 안 나왔다고 아까 하셨으니까 이런 걸로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니 그러면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전후에서 저는 너무 많아요. 예. 그 한국 말고 인도의 해방 전후로 해서 그 사실은 그때 그 독립과 관련해서는 약간 좌파적인 성향의 작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잠깐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인도 인민연구협회가 거의 그 주도를 해서 독립과 관련한 그런 여러 경향성이 있는 작품들을 많이 그 발표들을 하셨는데 조금 더 연구를 해서
학술지 지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뭐 카푸니 뭐 이런 그런 사회주의 방향의 전현미 선생님한테 그 푸구라는 작품이 결국 어떤 하나의 직을 보셨을 때 갈등과 혐오, 뭐 분열의 어떤 그 정치적 상황 안에서 대안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사실 제가 쿠를 추가하면서 아까 그 북아일랜드 작품 하셨던 그 평화의 벽 그것과 연결되는 지점이 좀 있었던 게 제가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이런 갈등과 혐오의 시대에 연구자로서 혹은 예술가로서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서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탐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감히 대안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그 정도까지는 제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조금 그 차별성을 조금 두자면 그 해방 전후로 해서 이 노보노에서는 어떤 축제 어떻게 좀 보면 이상적인 어떤 방향을 어떻게 이렇게 딱 그려서 보여줬다면 이 쿠보에서는 그려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계속해서 기차는 가고 있다. 이 제목도 쿠인데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치면서 가는 이게 박동 소리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우리로 치면 뺀또 양은으로 된 뺀또처럼 생긴 가방을 인도인들은 이렇게 기차 여행을 할 때 많이 들고 다니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계속되는 것처럼 이러한 분쟁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겠지만 우리의 삶은 지속되고 있고 다만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죽음이겠죠.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 조금 차별성을 가진다. 그렇다면 연구자로서 혹은 그 어떤 예술가로서 우리는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혹은 그려줄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네. 이거. 네. 전현미 선생님께 질문을 할게요. 그 서두에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인도는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예를 들자면 노보노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브리치진의 소와 연관성 혹은 어떤 차별성 비슷한 그런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말씀하셨는데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작품을 논하면서 별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얼핏 내용은 모르지만 그것이 이 어떤 축제적인 결말로 끝나는 그 속에 내재해 있는 어떤 인도 아니면 이 벵골 지역의 어떤 그런 것과 관련은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서두에서는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작용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어떤 이런 뭐 어떻게 보면 도련한 결말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전통적인 결말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연구의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문외한으로서 좀 듭니다. 예, 그 부분은 그 중요한 부분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인도가 사실은 그 무슬림이나 크리스찬이나 뭐 비율은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엄연히 존재하지만 지금 인도 우파 정권이 집권을 하면서 힌두 근본주의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더욱더 많이 소외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종교적인 이런 부분은 무슬림들은 사실 지금 영국이 침입하기 이전에는 무슬림이 무굴 제국을 설립을 해서 전 인도를 지배하던 그런 데 대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들어오면서 영국이 약간 그런 분열 정책을 하면서 힌두를 조금 더 이렇게 올려주고 거기서 무슬림들은 이중적으로 소외된다는 데 대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약간 정치성이 조금 더 가미된 의미에서 갈등이 더 심화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전이라든지 종교적인 내용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좀 더 정치적인 성향을 띠는 그런 그 형태를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노보노나 쿠보에서는 이런 뭐 무슬림이나 힌두의 어떤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런 문화적인 코드를 직접적으로 넣지는 않고 있어요. 다만 거기서는 영국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분할을 했는가, 개입했는가에 대한 그런 형상화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후에 연구를 한다면은
그런 종교적인 부분에서의 코드를 또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를 말씀하신 대로 추가를 해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집중하실 네.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 K 콘텐츠와 한국의 표상이라는 큰 대주제와 관계해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에 제가 받은 그 생각의 현상은 기본적으로 이제 호국 혹은 보훈이라는 개념, 오늘 이런 발표하신 분들 그 내용 속에서 저희가 확인했듯이 그 시대적 정치적 맥락 혹은 정치성 이걸 비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물론 배민 선생님 발제문에서도 똑같이 물었던 질문이 그럼 예술가로서 혹은 연구자로서 이런 테마 주도되는 이런 테마에 우리가 어떤 입장을 써야 하는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가, 이 포지션이 중요한데 딜레마는 바로 지금 가져오는 테마들이 특히 지금 그 현대로 가져올수록 현대 연구들 이 상황이 매우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그 이전에 어떤 분석 방법론이나 접근 방법이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어떤 접근법으로 해야 그걸 설계해야 되는가가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이론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럴 때 이제 그 공통점에 대해서 나는 이야기하고 싶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맨 마지막에 좀 알겠는지 전혀 모르지만 2015년 연극이네요. 그래서 2015년 연극인데 저는 들으면서 일정 정도 요즘에 포스트 휴먼으로도 완전히 분석할 수 있고 그다음 기본의 수행성 이론도 거듭나는 포스트 휴먼 수행성 이론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변현미 선생님이 가지고 온 사례와는 완전히 변별되는 내용들이 그럴 때 방금 이야기한 매우 복잡한 사건에 대한 혹은 연극에 대한 그리고 그 맥락에 대한 그 분석 방법 같은 것들이 좀 준비돼야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래도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툴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더 정치하게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 인도는 종교성 요새 더 정치하게 파야만 하고 그러니까 시대와 문화 공부를 더 정치하게 구분해서 그 범주를 그래서 그것들이 호국이나 보훈이나 이런 국가적 상징물과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그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작동되었는지 이 부분까지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제가 물론 저는 2부 들었지만 끝까지 사고의 건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조금 부족해 우리가 좀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K 콘텐츠와 호국 이런 것도 연결해서 특히 K 콘텐츠 같은 경우 좀 연결하기가 이게 자본주의적 맥락도 있고 해서 이게 그 복잡한 코드들을 해체해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선생님들 아시는 거 말씀해 주시고 배우고 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봉 선생님 그런데 아니 아까 발제하시면서 이런 모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얘기하시면서 이걸 풀어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태제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절대적인 어떤 태제로부터 출발하는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해주셨어요. 나중에 이렇게 발제본 보시면은 좀 고민할 지점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 질문에 정확한 답이 될지는 모르겠고, 제가 5.18과 관련해서 예술성, 정치성 이제 그런 화두를 던졌고, 아까 이제 토론자께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반복해서 질문을 했는데 제가 답을 제대로 못 했거든요. 가만히 그 발표가 끝나고 나서 한번 되새김질을 해보니까 결국 합일점을 예술성과 정치성은 합일점을 참
얻는다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5.18이 일어나고 80년대 강주에 근거를 둔 극단들이 5.18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이제 자신들의 체험을 가지고 국한했단 말이에요. 5.18 연극을. 그리고 또 90년대까지 그게 이제 이어지면서 80년대에는 좀 우호적인 비평이 있었어요. 너무나 힘든 체험을 했고 역사적으로 뭔가 예술가들이 그 진상을 밝혀야 된다. 이런 데 대한 여러 이제 예술가나 평론가들이 이제 좀 공감을 했던 것 같고 90년대 들면서 비슷한 류의 이제 작품들이 막 계속 반복되고 또 특히 이제 민족극 계열의 극단들이 주도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그쪽 정서를 이렇게 연극을 하는 분들이니까 예를 들어 강주에서 뭐 누리배 신명이라든가 극단 토박이 이런 데서 이제 매년 해마다 이렇게 5월 연극을 올렸거든요. 물론 그때는 뭐 전두환, 오태우 이런 이제 독재자들이 5.18 가해자들이 정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술가들이 이제 감옥갈 각오를 하고 정치성에 올인한 거죠. 예술성보다는. 근데 이제 80년대 우호적인 비평가들이 90년대에는 이제 많이 돌아서서 이제 많이 비판적으로 제발 5월 연극 그만 좀 해라. 뭐 한 20년 가까이 했으면 됐지. 이런 좀 그 사실을 가진 이제 비평가도 꽤 있었고 특히 이제 너무 이제 정치성에 올인하다 보니까 예술성이 많이 이렇게 퀄리티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아주 날선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1세기에 이제 들어와서 그 5.18에 대해서 이제 정국화가 된 거죠. 짬뽕이라든지 2004년 짬뽕, 2007년 푸르른 날에 이런 연극들이 나오면서 강주의 근거지를 둔 당사자들이 한 연극보다는 훨씬 더 이제 퀄리티가 올라가고 또 한국 연극을 대표하는 상도 받고 이러면서 이제 5월 연극에 대한 비평이 또 우호적으로 이렇게 돌아섰거든요. 우호적으로 돌아서고 하여튼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그게 이제 결국 예술가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정치성에 중요한 비중을 둔 이제 이런 평론가 같으면은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평론을 하고 또 예술성에 이제 평론가가 예술성에 좀 더 비중을 둔 경우에는 좀 더 예술성에 입각한 이런 평론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합일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러면은 뭐가 문제인가? 그렇더라도 예술 발전을 위해서 아니면은 우리 뭐 주제처럼 보은 올바른 미래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했을 때는 역사를 극화했을 때는 역사에 대한 정말 그 정치성 일수를 떠나서 역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접근과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5.18이라는 게 우리는 그냥 80년대 일어나서 45년 지난 역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이번 윤석열 계엄 이후에 소년이 온다라는 그 소설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5.18을 떠올리면서 계엄에 맞섰다는 그런 또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5.18을 또 새롭게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제 각인시키고 또 바라보게 하는 이런 이제 지점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시대 변화에 따라서 그 역사, 보은이란 보은이랄 수 있죠. 그 어떤 바라보는 관점이 계속 달라지고 그 달라지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예술가나 평론가가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예술성과 정치성을 초월하는 그런 자세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문해 여기 전공이 다르지 않습니까? 조금 약간 그 발표하는 거를 들으면서 좀 낯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낯설음이 어디서 왔을까라는 게 처음에는
저는 정년을 했으니까 이게 세미나 학술대 한지 오래돼서 이게 무뎌져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뭔가 좀 그러니까 지금 이 주제 자체는 정치성이고 역사적이고 사회적이에요. 이 주제 자체는. 근데 논의 자체는 예술성이고 비평성이고 굉장히 전문성이고 자기 주제에 확 들어가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야,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제가 하나 위험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숭산 스님 아시죠? 숭산 스님, 미국에서 이제 숭산 스님이 입적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일주기를 하는데, 숭산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 일주기 때는 송담 스님이 와서 법문을 하라 그랬대요. 근데 송담 스님은 그런 거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송담 스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숭산이 미국에서 자기를 초청해서 가서 보니까 송담이 개고기를 넣고 양고기라고 팔다고 그러더라 하고 딱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숭산 스님 제자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만약에 이 자리에 송담 스님이 계신다면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송담 스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무도 이 자리에서 말하지 말라 하고 나가셨어요. 그냥. 저는 왜 송담 스님이 그 말을 하셨을까? 왜 숭산 스님은 왜 송담 스님한테 자기 일주기 때 법문을 하라고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도인이 코드가 다른 거죠. 코드가. 근데 저는 이 주제 자체는요, 드라마학회에서 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 왔잖아요. 이 보온에 대한 것들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고기를 걸어놓고 지금 개고기를 팔았거든요. 근데 의미 있거든요. 그게 숭산스님 의미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들어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학 선생님에게 지금 궁금한 거 하나 듣고 싶은데요. 발표 잘 들었는데 간단하게 그 5월극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계시는데, 제가 계속 이거 김영학 선생님 연구하시는 걸 잘 알고 있는데 그 굉장히 주관적인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푸른 날에라는 공연이 이런저런 일로 몇 년 계속 공연되다가 지금 중단이 되고 다시 공연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푸른 날에라는 작품이 가지고 왔었던 연극 부분에서만 놓고 본다 그러면 5.18 광주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보편화시켰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중단됨과 동시에 제 질문에 궁금한 거의 핵심은 5월극을 강조할수록, 그리고 광주에서 이거를 할수록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에도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적 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로컬의 문제를 자꾸 협소화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지에서 이거를 어떻게 이 5.18 민주화운동이 가지고 있는 건 단순히 로컬 지역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이렇게 편협하게 이게 뭔가 축소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계시는지 어떤지 이 얘기를 좀 청해 듣고 싶습니다.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들이 내린 결론은 헌법에 전문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을 때 이게 좀 더 공론화가 쉽게 되고 전국화되는, 저희들이 내린 최종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런 헌법 전문화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자. 이런 것 같은. 연극적으로는 아시아문화전당이 지금 광주에 이제 들어서가지고, 아시아문화전당은 지역이 아니라 이게 이제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강주시청에서 하게 되면은 강주 지역의 로컬 연극인들이 주로 이제 기획하고 출연하고 이렇게 이제 그 관객도 다 강주 사람들이 많은데 강주 안에 성처럼 있는 아시아문화전당이 할 때는 이게 전국화되거든요. 네, 전국을 상대로 공모를 하고 또 전국에 있는 연극인들이 와서 강주에서 공연을 하고 물론 아시아문화전당 공연하고 또 서울에서 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 아시아문화전당이 그 로컬리즘을 이렇게 극복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근데 이제 이게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고 아직 왜곡이 굉장히 지금 심화되고 있고 또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 이제 지역민들 특히 이제 뭐 당사자 연극이 많이 있잖아요. 5월 연극이 금요일도 그렇고 일어서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이제 당사자들이 한 연극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5.18이라는 역사성이 갖는 그런 여러 가지 현실성, 방금 말한 뭐 진상규명이라든가 또 왜곡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 그 민들이 어떤 당사자성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더 얽매이지 않는가. 예를 들어 임철우 선생이 5.18 때 직접 이제 전남대학교 영문학과 4학년 학생으로서 5.18에 참여를 하고 27일까지 있다가 27일 날 이제 계엄군이 진압하니까 도망갔거든요. 그런 죄의식 때문에 봄날이라는 소설을 썼다. 본인이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는 봄날이 소설문학성을 나는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게 정말 5.18을 전 국민이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지 다 하나로 썼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강주 어떤 예술가들이 하는 생각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로컬리티를 극복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결론은 헌법 전문에 5.18을 들어가는 이게 결론입니다. 아니 그 문제하고 별개로 제가 우려하는, 저도 대전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컬리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고, 5.18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뭐 전혀 뭐 제가 뭐 부정하거나 이러는 것들은 아닌데, 제가 알고 오히려 이제 정치권에서 이 얘기가 대면될수록 저는 굉장히 보편적인 문제로 5.18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광주의 문제로 이게 축소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정치적 왜곡과 맞물려 있는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지에서 이 공연 연극을 하시는 선생님의 의견이 좀 궁금했는데, 지금 길어져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답변은 좀 안 된 것 같거든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니, 저도 조금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광주, 우리 웬만큼 다 아니까 좀 피해자 서사에서 벗어나서 미래를 좀 얘기할 수 없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정색을 하시면서 이제 서울에서도 활동하는 그 광주 출신 작가분이셨거든요. 선생님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국가폭력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이 있느냐고. 그래서 대답을 안 했더니 우리는 한 달 건너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헌법 전문이라는 게 드디어 명예 회복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거 갖고 뭐 북한에서 왔네 어쩌냐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은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네. 객관화는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좀 피해자 서사에서 벗어나서 미래를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는데 좀 그런 대답을 들어서 저도 동의했습니다. 한 가지만 저 아까 너무 물어보고 싶었는데, 장혜선 선생님 작품이 너무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공연을 좀 너무 보고 싶었었는데, 거기에서 그 평화의 벽 거기를 의인화시킨 게 코러스가 나와갖고 여성의 목소리로 노래를 하고 빌드업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여성일까요? 이게 그래서 더 약간 연구를 해볼 수 있는 주제, 약간 한 섹션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주제가 되기도 하는 게, 사실 보험은 독립, 비교, 민주화, 아니면 전쟁 이런 것들 다 남성 중심의 서사였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슈퍼가스라는 작품에서는 그
과거에 영웅의 서사를 다 담당했던 그 남성들이 이제 전쟁이 없이 평화가 찾아올 시대니까 그냥 그 벽을 연장하는 노동에만 참여할 수 있는 노동자가 전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와 이제 성이 더 가볍게 전복된 상태에서 이 남성들의 힘과 노동력과 피와 땀을 흡수를 하면서 자라는 게 이제 여성의 목소리를 가진 벽으로 이렇게 더 대조시켜서 해놓은 게 이 더 남성성의 위기, 남성성의 지금 불안정성, 애매모호함, 그러니까 평화 분쟁 이후에 평화가 찾아왔을 때 남성들의 불안정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여성의 주체, 여성의 목소리, 이것들이 이 여성을 또 캐스팅을 해서 그 벽을 대신해서 노래하는 코러스를 만들었다고 이제 작가 인터뷰에서 예, 같은 좀 아마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평화의 벽이 여성인 것과 함께 인도 힌두에서 사용하는 바라다 마다라고 해서 어머니 조국이라는 그걸 쓰는데도 여성을 이렇게 내세우거든요. 여성이 깃발을 들고 사자를 뒤에 배경으로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가장 일반적으로는 보편적으로 엄마 말은 절대로 따라야 된다. 인도식으로 하자면은 어머니가 어떤 말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것은 지켜져야 된다라는 그런 전통이 있고 조금 더 관념적인 형이상학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크게 우리가 말하는 남성과 여성의 개념에서 여성은 움직이게 하는 힘, 샥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남성이 조금 더 어떤 관념적이고 어떤 그런 이념적인 그런 개념이라면 그것을 움직이게 하고 변화를 시키는 힘은 여성이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근데 오히려 저는 반대처럼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평화의 벽이 어떻게 본다면은 평화를 앞세워서 노동자의 피를 흡수하고 그리고 더 견고한 이렇게 벽을 쌓아가는 되게 현재 그 북아일랜드인가 거기에 부조리를 상징하는 그런 건데 그것을 여성의 목소리로 발화한다는 게 우리들이 흔히 하면 이렇게 남성성과 여성성을 대조적으로 보면서 그래서 이게 작가적으로 그러니까 차라리 남자들이 더 빌드업 막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여성이 더 이렇게 현재 이것을 하는 게 난 너무 좀 약간 독특해서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질문에 잠깐 첨언할 수 있을까요? 네네. 같은 맥락입니다. 저도 그게 질문이었거든요. 네네네. 제가 짧은 시간에 저도 아일랜드 잘 모르지만 잠깐 영국에 있었던 그거거든요. 그 아일랜드 거기 사람들이 폭력적이에요. 왜 그런가 했는데 약간 그냥 제 나름대로 이유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그 벽의 상징이 사실 분리잖아요. 네. 공고화시키는 건 네.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대한 이해가 없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 벽을 세우는 게 기존의 어떤 분리된 상태를 도착화시키는로서의 벽인지 아니면 그 벽이 어떤 새로운 변화를 상징하는 것의 벽인지를 사실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변화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국가 정책상 2016년 아니요. 그 벽은 제가 잘 알아요. 그 평화벽은 제가 잘 아는데 극에서 묘사하거나 극작가나 연출가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때 그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 캐릭터들이 세대 차이도 많이 나고 출신도 차이가 많이 나서 그 벽을 해석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쟁도 모르고 전쟁 기억도 없고 역사도 없고 폭력이라는 걸 보지도 못한 한 10살 난 애는 이 벽을 가로질러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 통합학교에 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로열리스트 지역이 있지만 이제 지금 시대상 평화협정 이후에는 이제 원래는 뭐 로열리스트들이 이렇게 개신교 학교, 카톨릭 학교 따로 다녔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통합학교에 다녀야 되는데 이 벽에 구멍난 도비를 통해서 이제 다녀야 되니까 얘한테는 이 벽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한 전쟁과 분쟁의 시기를 겪었던 이제 기성세대 남성들은 이 벽을 내가 이 벨파스티 다 지은 거야. 이 벽도 누구 때문에 이렇게 안전하게 저런 사람들이랑 우리를 갈라서 우리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지 이게 그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안전 보호로서의 이 분리의 벽인 거고 이제 그 이후에 태어난 평화협정 이후에 태어난 이제 20, 30대 청년들 젊은 세대들한테는
아무 기억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저 이제 평화의 벽을 세운다는 노동 현상 때문에 생기는 수입, 재화 이런 것들에 투입돼서 그걸로 이제 수입원을 얻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세대와 젠더와 모든 사람들한테 이 벽의 의미를 다 다르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그 자기네들끼리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그 순간마다 이 벽이 옆에서 이제 그 스테이지 디렉션으로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더 짜릿해야 한단 말이죠. 폭력과 갈등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폭력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출이 된 걸 보면 그 작가 스테이시 그렉이라는 작가 자체도 이 지금 내부 갈등 상황을 그냥 그대로 불완전하게 무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남자 여자 나눠서 의미 부여를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거. 그럴 수도 있겠다. 젠더 그럴 그거는 수도 아닌 것 있다. 같아요. 왜냐면 아까 제가 잠깐 첨언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제작자 입장에서 왜 좀비 영화를 만드냐? 폭력적인 상황을 잘 연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의미 부여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저는 이제 영문학 전공이라서 이제 문학 연구자로서 뭔가 더 의미를 더 하려고 노력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뭔가 의미가 부여를 해야죠. 의미가 부여했는데 아까 인도 자체가 마더 네이션이라고 한 것처럼 아일랜드도 분단 전에는 이제 마더 네이션이라고 해서 아일랜드의 그 국가 자체의 여성의 이름도 있어요. 아일린이라고 하면 에린이라고 하면 이제 이 아일랜드의 민족성을 상징하는 국가의 어머니로서의 국가. 그거는 원래 우리가 모국이라고 부르는 아니니까 그거는 세계 인도들, 한국이들, 아일랜드들 다 똑같이 이렇게 어머니 국가. 네네로서 여성성으로서 이제 그 여성으로 치환이 되던 그 국가가 이제 남성들이 피를 흘려야 이제 이 나라의 이제 뭐 독립, 6.25 민주 이런 것들을 지켰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모든 분쟁들이 다 공식적으로 종결되고 평화가 찾아왔으니 이제 또 다른 피와 노동을 원하는 이제 여성으로서의 그 피스워 이런 걸 내어하지 않았을까? 라는 상상과 연합적인 상상을 좀 더 더해서 그릴 네. 제가 디프리를 못 갈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윤석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광주 5월극의 어떤 록을 로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극단들의 책임이 아니라 사실은 그 광주를 지역의 로컬로 가두게 하려는 어떤 정치권과 뭐 보수 이데올로기 어떤 그 어떤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는 조금 보는 시각 자체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푸르른 날에뿐만 아니고 뭐 짬뽕도 그렇고 금이의 5월 같은 경우도 지금 일본어로 다 번역이 되어가지고 소개가 됐고 심지어 이제 공연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 창작을 통해서 광주를 그 한국의 문제, 뭐 광주가 아니라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세계적인 문제로 인식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멕시코랑 극단 몹들이 여기 합작으로 해서 공연하는 경우도 있고, 오딘 시어터랑 또 저기 ACC에서 공동 제작해가지고 이제 했던 공연들도 있고요. 네,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라는 거. 더 길게 이야기 나누고 싶지만은 우리의 맛있는 저녁이 기다리고 있고 또 거기서 아까 이렇게 좀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마치는 게 어떨까요?